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해겔 철학 읽기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절대자의 개념을 추적하여 역으로 칸트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좌를 열겠는데요. 이건 역시도 매우 중요한 독일 관념론을 이해하기 위한 강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좌 역시도 해겔 1차 자료 읽기에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단편 강좌로서 제목은 Das Absolute, 절대자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것은 칸트, 피테, 셀링, 해겔을 전부 포괄하는 그러한 강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강좌에서도 예도만의 독특한 철학적 코멘타로와 함께 여러분들을 관념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역시도 정신을 차리고 해겔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지제까지 모두 포괄하여 왜 해겔의 이 절대자의 개념이 존재론의 균열을 의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매우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도는 여러분들을 관념론의 중심인 절대자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강좌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성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요. 나름대로 공부 좀 한다는 자들이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도 예도 강좌의, 고정 강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좌에서도 그런 예도만의 독특한 아이겐틀리히카이트가 드러나는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가치를 아시는 분은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자는 해겔 철학에서 이걸 빼놓고는 도무지 다른 철학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개념은 해겔한테서만 소중한 게 아니라 쉘링과 피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을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동일성의 철학, 둘레즈와 레비나스를 포함하여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규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글라이히하이트라든지 아인하이트, 통일성, 동일성, 이런 개념들이 A는 A다라고 하는 그 논리학적 명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발생했는지의 출발점은 순수 이성 비판에 나타나는 통각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도의 강좌를 이미 들은 자들은 알겠지만 칸트의 통각, 아페르셉지온이라는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죠. 아날리티쉐 아페르셉지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적 통각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각의 분석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통각의 종합적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진테티쇼 아인하이트 데얼 아페르셉지온이라고 해서 요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칸트가 그 이전의 철학 전통에서의 논리학을 까면서 자기의 논리학을 초월적 논리학이라고 규정하면서 자기 이전의 선배 철학자들의 논리학을 일반 논리학이라 그래요. 알거마이너 로직이라 그러고요. 칸트는 자기의 논리학을
트랜스젠덴탈레 로직이라 그래. 초월적 논리학이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에서 비로소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해겔은 이 칸트의 이 부분으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비태의 절대자아와 그 다음에 쉘링의 동일성 철학을 넘어서 비로소 해겔이 운동하는 절대자로서의 동일성 철학을 주장하기에 이르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칸트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이미 예도의 강좌를 칸트 시리즈로 25개를 해놨어요, 여러분. 판단력 비판까지. 그것도 독일의 1차 자료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각의 분석적 통일성은 사실은 이미 전통 철학의 일반 논리학에서 다루었던 내용이라고. 이해가 돼? 그러니까 그 분석적 통일성은 뭔가 하면 개념과 상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가 있잖아, 칸트한테서. 분석 명제는 개념이 이미, 그죠? 주어가 수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념의 분석만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 칸트가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는 일반 논리학을 박살내면서 자기 자신만의 판단 개념을 수립하게 되는 것은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자, 저 나무는 둥글다. 오케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무는 뭐야? 주어잖아. 그런데 둥글다는 뭐야? 수로죠. 그런데 이건 개념 판단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게 개념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분석 명제로 끝나. 근데 전부 다가 모순율이든 동일률이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출발하여 아퀴나스를 거쳐서 누구야? 칸트 이전까지의 데카르트와 그 다음에 볼프와 라이프니츠까지의 모든 논리학은 여러분, 모든 논리학은 뭐야? 이 분석 명제에 맞추어져 있어요. 이해가 돼? 그게 칸트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뭐야? 이런 명제 말고 종합 명제가 있다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종합 명제는 뭐야? 경험적 직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들어온 이 표상과 개념이 일치하느냐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대가리 속에 있는 개념으로 모든 것들이 뭐야? 분석되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야. 나무가 둥글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모든 나무가 둥글어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 그게 직관적으로, 그래서 나무를 바깥에서부터 들어온 이 직관의 표상과 확인해야만이 비로소 이 개념이 확정되는 이런 명제들을 종합 명제라 그래. 그런데 이게 선언적인 이유는 뭐야? 머릿속에 이미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언적 종합 판단인데 중요한 거는 통각의 통일성이라는 게 뭐예요? 통각이라는 거는 마침내 이제 이성이, 그죠? 오성을 통과하여 이성의 단계에 진입하는 칸트의 개념인데, 여러분 이 칸트를 잘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도 여러분들 그 무게를 측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아페르셉션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직관의 다양성을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고 아래로 포섭하는 거야. 그게 다양성을 뭐야? 통일 속으로 바꾸는 게 바로 이히덴케. 그게 아페르셉션이야.
그러니까 아페르셉션이라고 하는 이 통각은 다시 말하면 뭐야? 통각의 통일성에서 분석적 통일은 뭐야? 나는 생각한다가 오성의 개념과만 관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적 통일은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직관과 이 개념의 결합을 통하여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 아래로 포섭할 때에 나타나는 게 바로 그게 뭐야? 통각의 종합적 통일이에요. 여기서 비로소 칸트가 그 유명한 관념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존재와 인식의 통일이라고 그러고, 주체와 객체의 통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다양한 직관의 표상들이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죠? 하나의 사유의 통일성 아래로 포섭되는 그러한 동일성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동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르하프트 참다운 사변적 이념으로 나타나는 순간이야. 그게 독일어로 아이네 바르하프트 스페쿨라티베 이데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선언적 통각의 근원적인 종합적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존재와 사유의 통일,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의 통일, 그 다음에 직관과 개념의 통일, 이런 모든 통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침내 이 통일 안에서 자기의식의 개념이 나타나고, 이 자기의식에서 경험적으로 표상된 나는 이 나는 뭐야? 이거를 바라보는 나에 의하여 나와, 그 다음에 나무를 바라보는 경험적 나와의 분리를 통하여 마침내 영혼 불멸의 개념으로 갖고 간단 말이야. 이게 해결되는 게 실천이성 비판과 판단력 비판이야. 요청으로서.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아의 통일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통각의 통일성은 결국은 인식과 존재의 통일을 이야기했던 거야, 이미. 이게 바로 참다운 사변적 이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 피테가 뭐야? 학문론에서 비로소 이 자아와 비아를 규정함으로써 절대자아를 세울 수 있는 토대를 여기서 만들어. 그러니까 칸트는 경험되는 자아가 있고 경험되지 않는 자아를 무제약자로 연결시켜서 자유의 이념과 더불어서 신의 존재의 개념으로서 실천 이성의 과제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이 자아는 피테한테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 피테의 자아는 실천적 자아로서 자기의 객체로서의 비아를 실천적 행위를 통하여 독특한 타트 한들룽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 통일시킬 수 있는 절대자한 거야. 그게 이 자아는 뭐야? 자아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정립해. 이 제저 지히 젤프스트, 이게 학문론의 핵심적인 출발점으로서의 명제잖아. 나는 나 자신을 정립해. 그렇게 돼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동일률이 만들어지는데, 이 동일률은 사실은 세 가지, 동일률과 모순율과 근거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명제를 통하여 비아와의 관계 안에서 최종적으로
확립되는 게 바로 나는 나야. 이희빈 이희야. 그러니까 이 이희빈 이희에서 절대 자아가 되려 그러면 이 자아가 처음에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단계에서의 순진한 나가 아니야. 두 번째, 부정성의 자아를 통과해야 돼. 그게 비하야. 비하는 사회적 관계로서의 나. 그 다음에 이 세계의 모든 자연 사물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나를 부정하면서 나의 반대편에서 정립되는 니트 이희야. 그런데 이 니트 이희는 분리된 나와 그 다음에 분리된 비하를 마지막에 통일시키는 자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자아는 결국은 뭐야? 절대자아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절대자아는 초월적인 개념도 아니고 칸트처럼 실천이성 비판에서 물 자체와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세계 안에서 모든 역사의 현실들은 이러한 절대자의 자유로부터 실현된 그러한 하나의 산물인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이념에 영향을 받아서 피에테는 이 칸트가 통각에서 경험적 자아와 절대적 자아,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자아를 무제약자와 연결시켜서 영혼불멸과의 요청으로서 결말을 내리는 그런 방식으로 분리시켜 놓은 거를 피에테는 결합시켜 놓은 거야. 그게 순수 이성과 실천 이성의 차이는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유명한 지적 직관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신적 이성에 의하여 칸트의 도덕 법칙의 보편성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것과 그 다음에 경험적 이성에 의하여 파악되는 그러한 직관과 개념의 결합, 인식론의 이 원론적 분리는 칸트가 주장했다 그러면 피에테는 이 두 개를 결합시켜버려. 그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칸트는 바깥에 있는 저 물 자체의 자연 세계와 내 머릿속에 있는 범주의 논리적 형식을 일치시키려고 했는데, 피에테는 모든 것들을 자아로 통일시켜버려. 그 절대자한 거예요. 그게 자연과 세계와 역사와 사회의 모든 구조들은 피에테한테서는 이 절대자아로 포섭돼 버립니다. 사회와 역사와 그 다음에 세계는 비하죠. 피에테한테서는. 이 비하는 모순율에서 나는 나가 아니다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누어진 두 개의 나와 나가 아닌 것은 세 번째 단계의 학문론에서 결합되잖아, 그죠? 근거율을 통하여. 그런데 그 결합되면서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절대자아의, 그죠? 절대자아의 자유의 실현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천적 행위라는 거야. 프락티시오 타트 한들룽이라는 거야. 이게 피에테 철학의 절대자아의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현실은 이 절대자아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고 산출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와 사회는 절대자아의 동일률로 포섭돼 버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절대자아의 A와 A는 비하를 포괄한, 그래서 비하의 역사성을 산출하는 완전한 절대자의 자유의 실현을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나타난다. 이게 피에테 철학의 핵심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쉘링이 나타나, 여러분. 이걸 쉘링에게서 확 뒤집어져 버려. 쉘링은
칸트가 모호하게 요청했던 신, 그 다음에 실천 이성에서 도덕 법칙의 어떤 그러한 승인자로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신이 이제는 셸링한테서는 철학의 주제가 되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피테의 절대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신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자아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뭐야? 오해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새끼가 인간을 갖다 신이라고 그랬네? 그래서 대학에서 쫓겨나잖아, 여러분. 오해에 의하여. 응? 이 절대자아는 인간이네? 그 인간이 신이라는 거잖아. 인간이 나폴레옹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프랑스 혁명의 자유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초월적 그러한 존재로서 절대자와 동일한 게 인간이 아니냐는 거야. 비테는 어쨌든 학문론에서 오해할 만한 용어를 써서 인간의 자아가 절대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독일 철학의 독특한 신에 대한 요청이 그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아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하여 절대자아는 자기 자신의 이념을 실현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이념을. 그게 절대자아, 인간이라는 자아를 통하여 절대자아가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다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이에 비하여 셸링은 초월적 관념론의 체계에서 이제 스피노자와 독특한 독일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셸링은 신학도였죠. 여러분 아시죠? 헬더링과 슐라이어마허 이 전부 다가 튜빙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시대의 낭만주의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그러한 철학자들이잖아. 문학가들이고. 그런데 셸링은 그 절대자를 이제는 피테를 비판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무한자와 연결시키게 돼. 이해가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뭔가 하면은 피테가 자연 개념을 너무나 쉽게 절대자아로 포섭시켜 놓은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피테는 무한자의 개념을 갖고 와서 이 무한자가 자기 스스로를 정립하여서 나타나는 이 세계에 산출된 유한자, 그죠? 그 유한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자연을 회복시켜. 그게 셸링의 이러한 사유는 피테에 대한 절대적 주관적 관념론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이 자연 개념을 완전히 신의 개념처럼 확장시켜버려. 이해가 되죠? 요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무한자가 절대자야. 이제 절대자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피테에게서처럼 인간의 자아의 배후에서 작동하면서 자유를 실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계를 창조한 창조자로서의 개념으로 갖고 온다. 절대자를. 이제는 신의 기독교적 신학과 결합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이념으로서만 있다가 이 이념을 실현해 바깥으로.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자연의 사물이에요. 자연 사물 안에서 이렇게 이념에 의하여 자연화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기체가 있고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물이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세계를 산출해. 나투란스가 그대로
언급되고 있지만 여기서의 신은 인격적인 신이야. 기계론적 신이 아니야. 스피노자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야. 그래서 기독교적 신개념으로 갖고 가도 별 탈이 없을 정도예요. 물론 철학적 개념이 들어있지만. 그러니까 신이 자기 자신을 산출한 게 바로 사물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의 실제를 만들어낸 신의 관점에서 보면 뭐야? 무한자가 유한자로 종합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재밌죠? 무한자가 유한자로 종합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의 세계에서 신은 자기 자신으로 복귀해. 그럼 뭐야? 또다시 이 사물의 세계가 신의 이념의 세계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한테서 나오면서 이 자연이 발생했다면 자연은 아직 뭐야? 아직 신의 정신이 아직 복귀되지 않는 잠재태로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세계의 이념은 뭐야 그러면? 이념은 자연 세계가 아직 뭔가를 완전하게, 그죠? 자기 자신을 실현하지 않는 상태일 수도 있어. 그래서 정신 철학과 자연 철학의 대립이 일어나고, 이 자연 철학 안에서 선함 철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술 철학이 나타나고, 동일성 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동일자는 뭐냐? 절대자야. 절대자는 뭐냐? 이 세계의 다양한 모든 사물들을 전부 다 포괄하여 이 세계에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무한자가 절대자야. 그러니까 무차별성인데 개별적으로 보면은 자기와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 포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해겔과의 차이점이 나타나. 그건 뭐죠? 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외화하여 자기 바깥으로 나왔잖아. 자기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연이 정립되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아직까지 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뭐야? 이념으로서 실현하지 않는 단계인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자연은 신의 정신이 함께 있는 거야. 이게 신의 정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고 타자로서 자기 자신 바깥으로 산출한 단계가 자연이야. 그게 자연은 신의 정신이 잠재적으로 있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게 이념의 세계로 신이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 이때 자연 역시 정신화된다 그랬어. 여러분 완전 관념론이지, 그지? 완전 신학이에요. 그럼 절대자는 뭐냐? 절대자는 이 세계의 모든 개체적 사물과 유기체와 모든 이 세계의 생명력체들을, 무기체들과 생명체들을 다 포괄하는 무차별적 전체성이야. 이 무차별적이라는 걸 싫어해요, 이제 해겔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피테한테서 절대자는 자아의 비자로서의 이 자연 세계와 사물 세계와 인간의 세계인 사회와 이런 모든 것들의 역사적 현실들을, 그죠? 창조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실현해가는 그런 절대자인 거야. 맞죠? 그런데 이게 셀령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절대자는 뭐야? 이 세계의 유한자 안으로 포섭되기도 하면서 이 유한자의 자연을 산출했어. 그러면서 또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복귀하면서 이 자연적인 것을 정신화시키는 이런 독특한 그러한 본질, 신의 본질 철학을 구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후기 셀링으로 가면은 신은 자기 바깥으로 나와 있다. 정기 셀링, 지금 설명한 건 뭐야? 신은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사랑의 해석하기. 초기 쉘링. 이해가 돼요? 초기 쉘링은 신의 사랑에 의하여 신은 자기 자신을 바깥으로 내어주면서 다시 모든 걸 포괄하여 자기 자신 안으로 거두어들이는 이런 이원적 변증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후기 쉘링으로 가게 되면 고통의 해석학. 여러분, 얘도 강좌 들어봤죠? 쉘링의 고통이란. 그 고통의 해석학에서 비로소, 뭐가 나타나, 여러분?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은 자기 자신 바깥에, 바깥으로 실존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면서 인간적 자유를, 그죠? 인간의 자유를, 와 상응하는 고통의 해석. 그래서 실존주의자가 되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러한 쉘링의 절대자의 개념. 그러니까, 유한자로 포섭된 무한자. 이게 뭐야? 이 세계의 자연실제야. 그리고, 뭐야?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면서 정신철학이 되잖아요. 그게 뭐야? 이 세계의 자연세계를 정신화시킨 이념의 세계로서의 절대자의 세계인 거예요. 두 개 다를 다 포괄해서 정신철학과 자연철학의 핵심적 요소들, 이런 변증법적인 이원적 운동, 삼원적 운동은 아닌 것 같아. 뭔가 헤겔한테와는 좀 달라, 그죠? 요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미학이에요. 언젠가 예도가 쉘링의 미학에 대하여 따로 강좌를 열게요. 야, 이 기나긴 관념론의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 지금, 그죠? 정말, 그러니까, 무한자 안에는 차별자가 있지만은, 그건 아직 개체 사물로서 이, 무한자가 유한자 안으로 포섭된 거야. 이 유한자를 복귀하면서 다시 무한자 안으로 포섭하는 운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념의 세계요, 정신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모든 것들은 결국 신의 정신에 잠재된 거예요. 신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완전 신학이에요. 헤겔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예요? 헤겔과 비슷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그런 이론도 들어있고요. 헤겔과 비슷합니다, 지금. 근데 뭐가 달라? 쉘링은 뭔가 이 본질 철학과 실존 철학, 정신 철학과 자연 철학을 분리해 놨잖아, 여러분. 이원적 냄새가 나죠. 유한자와 무한자의 결합을 이야기하지만은 운동도 있어. 그런데 뭔가 신이 자기 자신 운동 안에서 유한의 관점에서 무한을 보고 무한의 관점에서 유한을 보는 그런 통일성은 나타나는 것 같지만 변증법적 운동이 없잖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절대자는 뭐가 또 없어? 절대자는 자기 안에 이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단지 무차별적으로 통일시키는 그러한 총체성과 우주가 바로 무한자야. 절대자예요, 쉘링한테서. 우주, 이 세계 전체, 이게 바로 무한자야, 여러분. 그래서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야? 유한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계는 단지 사물의 자연으로 보여. 그런데 무한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계는 아직 정신화되지 않은 그러한 잠재태로서의 뭔가 신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정도. 신이 자기 자신의 정신으로 복귀하면서 자기의 이념화를 완전히 실현하게 될 때 이 세계에 다신 모든 것들은 신의 정신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헤겔과 비슷하지, 그죠? 그런데 헤겔은 뭐예요?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은 이런 식으로 결합되고 분리되는 게 아니다는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세계의 모든 것들, 모든 역사, 모든 인간의 그러한 사회적인, 인륜적인, 도덕적인, 신적인, 종교적인, 예술적인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신의 자기 운동 안에 있다라는 거야. 해결은 다르죠? 달라. 이원적으로 두 개를 떼놓고 정신철학과 자연철학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절대자의 어떤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해겔이 이 세계의 역사성 안에서 무한자의 자기 실현을 보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무한자는 자기 자신한테로 복귀하기는 하더라도 그는 이 세계의 역사성을 직접적으로 산출하면서 자기 자신 내부의 부정성을 포괄하는 그런 부정성의 운동을 실현하는 자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겔한테서의 절대자는 지적의 해석까지 포함하여 존재론의 균열을 함께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존재론의 균열을 포괄하면서 신은 자기 자신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이성의 관계까지도 포괄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게 바로 신적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유한자, 무한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생산하고 운동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이 세계의 역사의 운동 안에는 신의 절대자의 자기 실현으로부터 자유로운 운동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인 것, 그 유명한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모든 역사적인 것은 신의 보편적 이성을 포괄하는 신의 자기 운동, 젤푸스트 베베궁 안에 있다. 이해가 되죠?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셸링과 유사한 점도 있지만 셸링과 완전히 다른 것은 이원적 체계를 깨버리고 상하의 체계를 다 깨버려. 그리고 이 세계의 현실성 안에서 부정성을 포괄하여 자기 자신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고통과 사랑의 해석학을 전부 다 포괄하는 그러한 이 세계의 역사적 우연성과 역사적 필연성, 그 다음에 신의 실존과 본질을 다 포괄하고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사물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그 다음에 무한자의 어떤 그러한 자기 운동과 더불어서 역사의 운동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런 독특한 변증법적 종합을 통하여 절대자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해겔이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념, 아프졸루트 이데, 절대자, 다스 아프졸루테, 절대정시, 아프졸루터 가이스트, 이 모든 것들은 해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사실 셸링한테 이런 개념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념이라는 개념은 칸트의 영향이 큰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역사를 모르고 관념론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신이 자기 자신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기 자신의 실현을 보는 절대지의 단계에서는 뭐죠? 결국 신은 이 세계의 존재론의 균열을 보는 거예요. 이건 뭐죠? 신학적으로 뭐야? 이건 신학적으로 신정론, 테오디제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그 신정론을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에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해겔은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현실을 창조해 나가면서 부정과 긍정을 통하여 자기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래서 이 부정성을 이 세계의 자기 운동의 존재론 안에 핵심적인 균열로서 갖고 있는 그
절대정신. 그 절대정신은 자기가 통일한 그 모든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서 축배에 잔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포괄하면서 고통으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고통을 지적이 발견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자의 역사는 결국은 뭐야? 칸트한테서는 아페르잽지온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제약자가 나와. 다스 운베딩터. 그런데 이 절대라는 개념을 이제는 칸트가 직관과 개념을 나누면서 분석론과 종합적 분석과 분석적 분석, 분석 논리학과 종합 논리학으로 나누면서, 그죠? 거기에서 무제약자를 이야기하면서 실천 이성으로 갔던 그 자리에 피테는 두 개를 합쳐서 절대자라고 이야기했어. 신적인 것은 뭐야? 칸트가 우리의 직관으로 못 들어오니까 뭐죠? 실천 이성의 물 자체의 도덕적 목적의 왕국으로 그쪽으로 배치시키잖아. 그런데 뭐야? 피테는 뭐야? 이거 아니다. 인간은 직접적으로 이 모든 두 개를 칸트가 제안해놨던 그 모든 제한을 풀면서 이 자아에게 절대라는 단어를 붙인 거야. 그런데 결국 그것은 자유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 그 인간은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신적 무한자의 특징을 칸트가 그림자로서 남겨놨던 것을 피테는 자기의 자아 철학 안에 집어넣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쉘링은 독특한 자기 스피노자 철학과 중세의 신학, 그 다음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학,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 가면서 신의 자기 창조와 더불어서 이 세계의 존재론과 연결시켰어. 그래서 자연 철학을 피테가 자아 철학으로 축소시켜 놨던 것들을 확장시키면서 이제는 독특한 자기만의 동일성 철학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동일성은 뭐야? 신이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복귀하는 거야. 그리고 이 세계의 자연 철학은 결국은 신이 이념의 세계로 가지고 갈 그러한 동일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동일성은 결국은 신의 유한자를 무한자 안으로 포섭한, 그래서 모든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서는 무차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전체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이제 헤겔의 예도가 포스트 모더니즘과 헤겔 10번째 강좌에서 읽는 그 자리에서 헤겔이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보편적 추상적 보편성, 네가 말하는 절대자는 A는 A다라고 하는 그 동일률은 그 안에 어떤 차별성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동일자의 철학이다. 그래서 네 변증법 안에는 너의 추상적 아브스트락트 알거마인하이트라는 개념 안에는 단지 밤에 모든 암소들을 밤에 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모든 암소들은 밤에는 그 모양이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쉘링의 그 절대자의 개념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쉘링의 절대자는 누구예요? 밤이에요. 밤. 이 세계의 모든 개별자는 뭐야? 유한자지 뭐. 그것들은 그 밤 안에는 무차별적으로 동일한 암소로 다 보이는 거야. 아주 독특한 비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긴
긴 시간을 돌아와 절대자라는 강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도가, 그걸 이해시키려고 여러분들한테 이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절대자의 개념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독일 관념론을 이해하는 데는, 이걸 모르고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핵심적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재밌었죠? 여도도 목이 다셨는데 오늘 비가 또 오네요. 10번째 해결 강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밌었죠. 오늘 절대자의 개념 여러분 요러한 철학적 토대를 갖고 예도의 또 해결과 포스트 모더니즘 강좌를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역시도 아주 중요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